이기상의 뉴스 공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상입니다.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중 하나가 바로 근육 운동입니다. 특히 몸의 중심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코어 근육 운동에는 플랭크, 팔 굽혀 펴기, 계단 오르기 정도가 좋다고 하죠. 자, 그런데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코어 근육만큼이나 중요한 근육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마음 근육인데요. 이 내 마음을 흔드는 모든 것에 흔들림 없는 굳건함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마음 근육. 그 시작은 나를 챙기고 또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니까요. 내 마음 근육을 키우는 방법 하나쯤 실천해 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자, 오늘 5시 브리핑에서는요.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독대 오찬 소식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건의될 것이라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로 이 용산 국방부 청사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전국 내관이 될 대장동 특검 가능성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픽 인터뷰에서는요. 대선 패배 이후에 비대위 체제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와 관련해서 최이배 비대위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비대위 출범의 의미와 또 향후 역할 그리고 대장동 특검 이 윤석열 정부 출범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화요일의 코너죠. 강미진의 평화공감에서는 20대 대선 이후에 돌변한 북한의 속내와 또 윤석열 정부의 올바른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어플리케이션 빵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많은 글 남겨주실 수 있겠고요. 유튜브 이기상의 뉴스공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지금 많이 들어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요. 오늘도 이기상의 뉴스공감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하이컨트리에 있다. 트래버스 다운 스케일. 동급 최대 5.2m 전자, 압도적인 실내 공간, 안전까지 생각한 디테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리브 슈퍼, 리브 하이. 슈퍼 SUV 트래버스 하이컨트리. Chevrolet, find new roads. 당신의 하루를 뉴스로 정리하는 시간 5시 브리핑. 네, 5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 그리고 맹현균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오찬 회동 내일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예, 내일 낮 12시 청와대에서 배석자 없이 오찬을 합니다. 네. 대선 꼬박 일주일 만이고요.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 모두 허심탄회한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네. 최대 관심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사면 요청은 오래전부터 좀 견지해왔던 부분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네.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준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최근 문 대통령이 통합을 강조한 측면도 있어서 뭐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다른 의제는 또 코로나19 추경 논의도 좀 다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보도가 나온 게 인사권과 관련한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 뭐 공기업이라든지 네. 그럼 정부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명을 하면은 임기를 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 동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불편한 거죠. 그래서 네네. 인사를 좀 되도록 미루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좀 논의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지금 MB 사면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들이 좀 뜨거운데 그러게요. 좀 많은 언론들을 보면은 MB 사면 얘기를 하면서 과거 사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이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이 노태우 전두환 전 두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했던 점을 좀 언급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것과는 조금 달라 보이는 게 네네.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신을 좀 가혹하게 탄압했던 사람들을 좀 사면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좀 통합이 있었던 것 같은데 통합의 의미가 네. 더 깊게 담겨져 있었죠. 과연 이 MB 사면은 얼마나 좀 통합의 메시지가 있을까 이것도 좀 네네.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MB 사면 관련돼서는 사실 이게 뭐 대선의 어떤 하나의 어젠다는 아니었었고요. 지금 언론에 며칠 사이에 갑자기 지금 이제 MB 사면 얘기가 지난 2, 3일 사이에 후두둑 나오면서 지금 뭐 건의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텐데 대체로 뭐 시일이 오래된 탓인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언론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고령의 수감자를 풀어주는 건 전 찬성입니다.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좀 다릅니다. 일단 사면을 하려면 두 가지 정도가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되고요. 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여태까지 반성도 안 했고 사과도 한 적이 없어요. 네. 뭐 자기 게 아니다 이런 주장 계속 펼치고 있는 거고 억울하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또 하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면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관리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뜻을 쫓아서 행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부족하다는 거죠. 국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되게 많이 원하고 있습니까? 국민적 공감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으니 공감대 형성은 어느 정도 된 거 아니냐. 그러나 과반 이하였고 윤석열 후보를 찍지 않은 사람이 과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그랬을까 하는 의문도 따르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명박 대통령의 연결고리도 또 고개가 그 사면 예. 얘기는 선거 과정에서 뭐 몇 번 했으니까 전 뭐 그거는 뭐 일관성 있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라고 보기엔 좀 아쉬운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사법 처리 중에 중요한 게 이런 유력 인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입니다. 재벌 회장이 어떤 처분을 받느냐, 전직 대통령이나 주요 정치인들이 어떤 대접을 받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매번 이렇게 정권 교체기마다 사면해주고 풀어주는 방식이라면 대한민국은 도대체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건가 하는 의문이 있고요. 대통령직을 인수 또 인계 인수하는 시기인데 우리는 인수 쪽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인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만나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인데 내일 한 번만 만나고 끝내지 말고 둘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매주 주례 회동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좋은 모델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건 얼핏 들어서 알지만 대통령이 되기 전에 누구도 그 길을 가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그건 대통령한테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지금 생존해 있는 분들이 감옥에 있거나 또는 병원에 있거나 그래서 여의치 않아서 현직 대통령한테 여쭤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뭐 중요한 뭐 진짜 비단 주머니가 있으면 좀 달라든지 해서 저는 그런 게 국민 통합이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이고 윤석열 당선자는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두 분이 매주 만나서 뭐 밥이라도 한 끼 먹는다든지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구체적인 국정 전반을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인사권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어제 한국은행 총재 인사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자에게 넘긴다 또 그게 아니다 이런저런 설왕설래가 있고 보도가 나오는데 그런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하고 인사권은 뭐 문재인 대통령에게 속한 거니까 하되 의견을 뭐 들어보겠다든지 하여튼 어떤 답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매주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가 주례 회동을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기껏해 8번밖에 못 만납니다. 네. 대통령이란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지를 생각하면 윤석열 당선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촉구해서라도 주례회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대선을 통해서 확인이 된 정확하게 반으로 나뉘어진 이 국민들의 민심을 메꿔 나가는 작업들이
전 대통령과 그리고 신임 대통령 사이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청와대 이전 소식에 대한 얘기인데, 자, 용산이 또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일단 청취자분들도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광화문 집무실 얘기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문 대통령도 공약을 했었고요. 근데 성사되지 못했던 이유가 일단 경호 문제가 가장 컸고 또 헬기장, 또 귀빈을 맞이하는 공간, 그리고 집무실 외에 이런 기능들이 광화문에서는 좀 힘들다. 이런 결론으로 이 문 대통령도 공약을 철회를 했던 건데, 게다가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이동한다고 생각했을 때 도로가 다 막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심 한복판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정말 비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이었을 건데, 그래서 제2의 대안으로 용산이 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용산은 국방부 부지는 제가 방금 얘기했던 모든 시설이 좀 활용이 가능합니다. 헬기장도 있고요, 지하 벙커도 있고요. 또 의전을 위한 장소인 영빈관은 뭐 연회장인 국방 컨벤션을 뭐 리모델링하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다만 뭐 부지가 워낙 넓어서 주변에서 훤히 좀 내려다볼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경호상의 문제겠죠. 뭐 주요 인물의 동선이 노출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안일 경우에는 이 거대 조직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이런 조직들이 또 이전을 해야 돼요. 또 대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같이 살 수 있는 공간은 안 나오나 보네요. 그래서 뭐 국방부가 뭐 계룡대로 내려간다. 그리고 잠시 뭐 임시적으로 방사청으로 이동한다. 뭐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지금 공사가 꽤 커 보이는데 당선인의 의지는 강하다고 좀 들려오고 있거든요.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 공약 나왔을 때 이게 얼마나 정말로 그 시행 의지가 있는 공약인가 했는데, 일단 청와대란 곳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라는 발상 환영할 만하고요. 그래서 청와대 밖에 집무실을 마련하는 건 좋습니다. 그게 국방부 청사면 좋겠어요. 근데 국방부의 한쪽 귀퉁이를 얻어 쓰는 거 말고 국방부가 왜 서울 용산에 있어야 하는가는 의문입니다. 육군, 해군, 공군 본부가 다 계룡대로 이전했어요. 한미연합사도 평택으로 이전합니다. 주한미군도 평택으로 다 가고요. 국방부만 있는 거예요. 왜 있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국방부 직원들하고 군인들 이 서울을 선호하기 때문에 있는 거 말고는 다른 이유를 못 찾았습니다. 안보상의 이유도 없고 군사 전략상의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 국방부 청사도 사실 내려가야 되고, 국방부 청사 자리를 미군 기지 반환되는 거랑 연동해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 자리에 꼭 대통령 공간이 들어가야 될지는 의문이지만 일부를 쓰는 것도 좀 의미가 있어 보인다. 왜? 국방부가 지금 요지부동인 상황이니까요. 국방부를 내려보낼 수 있는 힘은 대통령밖에 없을 테니 그건 뭐 좋다고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5월 10일에 취임하지 않습니까? 지금 2달도 안 남았는데 이 짧은 인수위 기간에 뭔가를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숙소는 청와대로 좀 쓰다가 집무실도 청와대로 쓰다가 하나씩 순차적으로 해나가서 뭐 1년, 2년 후에 집무실은 1년 후부터 들어가고 숙소는 뭐 2년 후부터 들어가고, 이러면 좀 일이 짜임 있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게 아니라 취임과 동시에 집무실은 어디 마련하고 숙소는 어디 마련한다 이러면은 혼란이 생기거나 무언가 놓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숙소,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라고 하는 곳, 청와대 뭐 집무실 포함입니다만 관사라고 부를까요? 뭐 이런 곳을 그 육해 공군 참모총장 공간이 있는 한남동에 마련하는데 이것도 괜찮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사실상 텅텅 비어 있거든요. 원래는 육군본부가 용산에 있었습니다. 지금 전쟁기념관 자리에. 그러니까 참모총장 공간이 가까운 데 있으니까 쓸모가 있었는데, 육군 참모총장이 일하는 곳은 충남 계룡시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가끔 들릴 때 쓰는 곳치고는 너무 넓은 거예요. 국고 낭비였고, 그 국고는 국민들이 혈세로 마련한 것인데, 그러니까 좀 정돈할 필요가 있는데 그 터에 대통령 숙소가 들어간다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외교부 장관 공간하고 국무총리 공간, 국회의장 공간, 국회의장 공간이요? 있습니다. 국무총리 공간은 저 시내에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약간 그런 공간 단지 같은 곳인데 경호에도 괜찮고요. 뒤에 산이 있고 그래가지고 도로 요충지인데 사람들은 거기에 그런 공간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아주 묘한 곳이어서 환영할 만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요. 이게
세간에서는 주술 때문이다. 뭐 어떤 도사님이 청와대 터가 안 좋다고 옮기라고 그랬다. 그 터가 그렇게 안 좋다고. 라고 하면 네. 그건 정말 곤란하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의미에서 차분하게 계획을 잡아서 옮기면 그건 국민들에게도 좋고 대통령 당선자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츰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인수위 인사도 계속해서 속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먼저 이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에 네.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 박주선 전 부의장은 민주당 출신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인수위 분과별 간사와 인수위원도 추가 발탁을 했는데 거시경제 담당인 경제 1분과에는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이 간사를 맡고요. 인수위원으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가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외교안보분과에는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 김태효 전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이종섭 전 합참 차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무사법행정분과에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유상범 의원 그리고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참여합니다. 지금 7개 분과 가운데 4개 분과 인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박주선 씨입니다. 네. 이분이 국회 부의장까지 했는데 검사였습니다. 인수위 부위원장이 검사 출신인 권영세 의원이고 또 취임식 준비위원장이 검사 출신인 박주선 전 의원이라는 것은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총장을 또 하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의식적으로라도 검사 또는 검사였던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그게 국민 통합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고요. 검찰 공화국이라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그렇죠. 존재하고 네, 있기 때문에요. 검찰 왕국 네.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지금 김태효 교수도 좀 우려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어디까지 관심이 있냐면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분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네, 예. 일본통이기도 하고요. 네네네. 그래서 선거 기간에도 그런 문제가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토론에서 나왔던 대한민국 얘기죠. 국민들로서는 뭐 자위대 한반도 상륙은 정말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분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주목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제목이 인수위 앞에 가로막힌 장애인들입니다. 이게 어떤 소식입니까? 그러니까 통상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이 많이 열리는데 네. 장애인 단체가 인수위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약 100m 떨어진 지점에서 했는데 네. 그러니까 경찰한테 제지를 당해서 기자회견장이 조금 떨어진 거예요. 인수위 그 사무실 앞에서. 네. 그래서 이제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는 좀 어떻게 보면 문전박대를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만남이 이렇다. 이게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마음이라면 잘 알겠다. 이렇게 좀 불편한 마음을 좀 드러냈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축하난과 장애인 이 권리 예산 관련 요구안을 좀 전달하려고 했는데 면담이 무산돼서 좀 격앙이 됐어요. 그래서 난을 던져서 좀 깨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예. 그래서 이제 박경석 전장현 상임 공동대표는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에서도 언급해달라고 했는데 후보들 중에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은 10초도 시간을 내지 않았었다. 이제 좀 시간을 내달라. 이미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된 자료인 만큼 모른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이런 소통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분명히 될 겁니다. 이건 뭐 윤석열 당선자의 잘못이거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경찰이 과하게 통제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인수위 시절마다 장애인 단체만이 아니라 여러 뭐 시민사회 단체나 다들 또 관련자들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네. 새 정부에서 이런 거 해달라고 면담 요청하고 그럴 때마다 대통령 당선자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그렇겠죠. 대부분 뭐 실무 책임자거나 뭐 여러 사람들이 일하거든요. 또 공무원 파견도 많이 받고 그런 관계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문건을 전달하면 뭐 통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얘기 듣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민주사회에 흔히 있는 로비죠. 이런 로비를 하는 겁니다. 아주 정상적인 거고 아주 바람직한 겁니다. 국민에게 귀를 대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건데 이걸 경찰의 물리력을 앞세워서 막아버리는 방식으로 가면 굉장히 곤란한 거고요. 네네. 경찰이 오버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경비활동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 정말 주의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 장애인들 이동권은
한국 사회가 얼마나 선진 사회냐, 인권 친화적인 사회냐를 보여줄 수 있는 잣대와도 같은 거거든요. 네. 또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으면 어르신 또 짐든 사람, 어린이 뭐 다 이동권이 다 보장되는 아주 정말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푸대접하거나 물리력으로 밀어버릴 일은 아니었다. 잘못된 일이었다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많은 분들이 관심을 또 가지고 있는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장동 특검 관련된 소식인데 여야의 기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시작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전국의 내관으로 떠올랐고요. 지금 국회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과 그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이 각각 계류 중입니다. 네. 민주당은 상설 특검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가 7명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 위원 7명 중에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에서 각각 2명씩 추천을 합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법원 행정처 차장, 법무부 차관,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참여를 해서 2사람을 추천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인데 5월 9일 전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은 도둑이 도둑 잡는 수사관을 선정한다고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네. 도둑이 도둑 잡는 수사관을 선정한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 뭐 양쪽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그렇죠. 부분이죠. 네. 그래서 그냥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TV 토론에서도 많이 쟁점이 됐잖아요. 일단 시기는 즉시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고 대선에서 아주 중요한 현안이었으니 네네. 즉시 시작하면 돼요. 대통령이 누구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쟁점이 되는 건 범위예요. 범위는 민주당이 원하는 거 다 하고 국민의힘이 원하는 거 다 하면 됩니다. 민주당은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눈 감아준 윤석열 검사의 비리도 다루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그거 다루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 당시 시장의 비리가 있을 거라고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다 다루는 거예요. 네네. 모든 걸 대장동이란 이름으로 포괄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다 다루는 즉시 시작하는 특검을 하면 됩니다. 이게 국민적 요구이죠. 네. 시작될 수 있을까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까요? 그럴 때 민주당이 자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뭐 쇄신한다, 반성한다고 하는데 반성이 이를테면 민주당의 얼굴이 윤호중 원내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면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냐? 전혀 아니에요. 민주당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170석이 넘는 의석을 준 것은 이럴 때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의 뜻을 쫓아서 대장동 특검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입법 통과시키면 되고 국민의힘과 최대한 합의를 보되 안 되면 국민만 보고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네. 특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정말 대장동이라는 이 다시는 정치 쟁점이 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에 다 털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민주당이 쇄신했다는 걸 대장동 특검을 통해서 보여주기 바랍니다. 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행보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 낙선을 했는데도 응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1,600만 표 이상을 받았으니까요. 그럼요. 어제 이제 블로그에 이 전 지사가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는데 오늘 오전 기준으로 댓글이 9,000개 정도 달렸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박빙이다 보니까 여전히 좀 아쉬움을 떨치지 못한 지지자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최근 반성과 쇄신을 민주당 비대위가 언급을 하면서도 사실 좀 패배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 전 지사가 등판해서 네. 좀 민주당을 이끌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 전 지사 측근 인사는 아직 이르다. 지금 전장으로 다시 나가야 한다는 건 좀 가혹하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뭐 문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18대 대선 이후에 한 2년여 동안 자맹한 뒤에 다시 당대표로 복귀한 것처럼 뭐 그런 경로를 따라야 한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 방금 전에 좀 해주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다시 지금 이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재벌이나 연예인은 아니지만 네. 가장 답답한 사람이 재벌 걱정, 연예인 걱정하는 사람이라면서요. 네. 이재명 후보 걱정은 이재명 후보가 해야 되겠죠. 근데 공공재니까 역할은 해야 되는데 당장인지 아닌지 어디에 쓰임이 있는지는 뭐 좀 두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대선 후보로 산다는 게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열심히 뛰면 모르지만 낙선하면 아마 쓰라릴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시간을 갖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좋은 후보였는지 아닌지 뭐 국민들이 판단하겠지만 대통령 될 공부가 부족했던 부분이 만약 있었다면 그런 공부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전체에게 유익하다고 봐요. 네. 또 긴 레이스이기 때문에 말이죠, 이게. 예. 또 뭐 다음을 준비한다면 긴 레이스가 되겠죠. 그렇겠죠. 다음을 당연히 준비할 텐데, 네, 그러니까 견문도 넓히고 공부도 하고, 네, 예를 사람도 들어 만나고. 정동영 예전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대선에서 진 다음에 총선에 나왔다가 또 낙선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가혹한 일이 좀 벌어지지 않길 바라는 측근들, 이전 지사의 측근들의 이야기도 있는 그리고 겁니다. 그때 너무 붙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7년 12월에 대선을 하고 2008년 4월에 총선이어가지고 지금 그거 못지않게 붙어 있네요. 지금도 그렇죠. 네네. 네. 그렇게 붙어 있는 정치 이벤트는 안 좋은 것 같은데 알아서 하겠죠. 네, 오창희 국장님 그리고 맹영균 보도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따뜻해지는 뉴스부터 화가 나는 뉴스까지 이혜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뉴스 초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초이스 아나운서 이혜은입니다. 네, 오늘 첫 소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준비해 오신 첫 번째 아이템입니다. 네, 러시아가 비록 우크라이나를 선제적으로 침공하기는 했지만 러시아에도 그 어느 때보다 평화가 필요합니다. 러시아가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검열법을 강화했어요. 검열법. 네,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그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한 조치였죠. 러시아 인권 감시 단체 OVD 인포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러시아 37개 도시에서 반전 시위에 참가한 14,000여 명이 체포가 됐고요. SNS를 통해 반전을 이야기하는 러시아인에 대한 처벌도 속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러시아 국영 채널인 채널1TV의 한 직원이 생방송 뉴스가 진행되는 도중에 1인 반전 시위를 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네. 채널1은 러시아 크렘린궁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송국인데요. 이곳에서 일하던 직원 마리나 오브시아니코바는 저녁 뉴스 생방송 도중에 앵커의 뒤에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팻말을 들고 이분 전쟁을 대단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영상 보셨군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예전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선 그 내귀에 도청 장치가 있다. 이게 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 같은 전혀 다른 얘기. 전쟁을 멈추라고 하면서 지금 국영 뉴스에 뛰어들어와서 그렇죠. 굉장한 용기죠. 그럼요. 그리고 편말을 또 들었는데 네. 전쟁에 반대하는 러시아인들의 영문 서명이 적혀 있었고요. 러시아의 선전을 믿지 마라.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눈에 띄었습니다. 무사하셔야 되는데 이분. 네, 일단은 당시 뉴스를 진행하던 앵커는 오브시아니코바의 소리를 묻어보려고 네. 일단은 크게 멘트를 했어요. 그런데 네. 급히 녹화 방송으로 전환하기까지 몇 초 동안 반전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걸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후에 한 인권단체는요. 오브시아니코바와 사전 녹화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오브시아니코바는 자신이 채널1 직원으로 일하면서 크렘린 선전을 퍼뜨린 행위가 수치스럽고 또 이전에 크림반도 점령 사건이 있었던 2014년 네네. 그리고 야당 지도자죠. 알렉세이 나발리 독살 미수 사건도 언급을 하면서 TV에서 거짓을 말하고 러시아 사람들의 좀비화를 허용한 게 부끄럽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아버지는 우크라이나인, 어머니는 러시아인이라는 오브시아니코바. 우리에게는 이 모든 광기를 막을 힘이 있고 우리 모두를 감금할 수는 없다면서 시위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힘이 있고 우리 모두를 감금할 수는 없다라는 그 메시지 상당히 울림이 큰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잘 좀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계속.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음주운전 재범률 어느 정도나 된다고 좀 생각하세요? 한 번 그 술 마시고 운전대 잡는 사람은 계속 잡는다 이 얘기 하거든요. 네, 그렇죠. 어느 정도일까요? 실제로 수치가 나왔는데요. 예. 최근 3년간 음주운전자의 43%에서 45%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또 정신 못 음주운전을 차리는 거예요. 했다고 합니다. 뭐 사실 음주운전 적발을 매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더 많은 수치가 사실은 집계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반 재범 이상이 다시 재범에 이르네요. 예. 이런 재범 음주운전자에 의한 사망자 수도 덩달아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거리두기 강화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재범자들에 의한 사망 건수는 오히려 한 해 동안 11.8%나
%나 증가했습니다. 네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면허를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상담과 토론, 심리검사 등에 두루 참여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예. 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반드시 음주운전자 과정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하고요. 또 음주 전력에 따라서 6시간, 8시간, 16시간이었던 교육시간 12시간, 16시간, 48시간으로 늘어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 차량에 혈중 알코올 농도 0.03% 미만이 나와야 시동이 걸리는 알코올 감지 호흡 측정기 설치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도로교통법이 먼저 개정이 돼야 해서 당장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과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음주운전하는 사람한테 그 예비 살인마 뭐 이런 표현을 쓰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지금 이 재범 수치를 봤을 때는 한번 했던 분들의 반은 또 다시 한번 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멈춰야지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소식 함께했습니다. 뉴스초이스 예은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요 뉴스 가운데 뽑힌 오늘의 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패배의 아픔을 딛고 비대위 체제로 공식 출범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국립현충원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해서 오늘은 강원도 산불 현장에 다녀왔다고 하고요. 자, 하지만 대선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비대위를 맡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런 현 비대위 체제는 진영 정치와 패권 정치 합작물이다. 이런 쓴소리들이 나오면서 대선 패배 이후에 파열음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최이배 전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오늘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이배입니다. 네, 오랜만에 다시 또 이렇게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들 강원도 산불 현장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현장 좀 둘러보시고 하니까 어떤 상황이든가요? 그 강원도 산불이 이제 19년도에도 한번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한전의 송정탑에서 불꽃이 튀어서 이렇게 이제 산불이 크게 나서 굉장히 그때도 진화의 애를 먹었었는데요. 이번 산불 역시 다 아시겠지만 최장 시간의 산불이었고 이번에 가서 봤더니 그 전에 불탔던 산의 모습과 이번에 또 불이 난 산의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좀 허망하다고 할까요? 진짜 가슴이 많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아무튼 이제 불을 다 이제 진화했고 껐기 때문에 이후에 정말 어떻게 이제 조치를 잘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현장 가서 들어보니까 비상소화 장치라고 해가지고 산불이 나면 빨리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불 났을 때 빨리 포착할 수 있는 감시 카메라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시 카메라. 예, 산불 확산 방지와 조기 진화를 위한 그런 좀 사업을 예산을 또 빨리 확보해서 좀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재민 분들이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인명 피해가 다행히 없긴 했지만 이재민 분들은 좀 몇 계시는데 이분들의 개별 상황에 따른 좀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현장의 목소리 듣고 이후에 정부의 대책에 반영시키는 노력을 민주당이 하겠다고 약속드리고 왔습니다. 네. 자, 이 대선과 관련돼서 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네. 그 이후에 어쨌든 여러 가지 여파들이 남아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이상민 의원 같은 분은 대선 패배 원인이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이나 욕설 파문, 아내 관련 의혹 이런 부분들에 있다라는 그런 취재 발언을 해서 동의하는 분들도 있겠고 혹은 이거에 대해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제가 어제 이제 첫 비대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저희가 이제 5년 전에 정권을 이제 잡고 한 80%에 이르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였었는데요. 네.
2년 전 총선 때 이제 저희가 180석으로 굉장히 큰 의석수를 확보했지만 솔직히 그때 득표율을 보면 그렇게 큰 차이로 이기진 않았거든요. 지역마다 이제 근소한 차이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 5년 동안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이제 민주당으로부터 마음이 떠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이번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개인적인 문제들보다도 꾸준히 이제 이번 정부에서 어떤 정책 실패들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가장 그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제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 두 분이 국민의힘의 그 대선 주자로 나오셨었거든요. 네. 이게 다 이번 정부 인사들이었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의 이제 인사 실패, 뭐 내로남불, 편가르기 같은 나쁜 정치가 국민들의 마음을 떠나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뭐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하나는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다시 한번 등판을 빠르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솔직히 좀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그 후보께서 거의 1년 동안 경선과 본선을 치르면서 쉼없이 달려오셨거든요. 그리고 네네. 어떻게 보면 진짜 물리적으로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그 소진이 많이 됐고 그래서 휴식이 필요하고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일단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방선거를 또 앞두고 있는데 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또 바로 선거의 그 책임을 또 맡게 하는 것은 굉장히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이재명 후보를 또 너무 이렇게 소진시키고 잘못하면은 더 큰 문제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지금 최대한 당을 수습하기 위해서 지금 비대위원회가 새로 꾸려지고 저도 참여하면서 지난 5년간의 잘못된 부분들을 반성하고 어떻게 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는지 좋은 대책들과 방안들을 계속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윤우중 비대위원장이 3월 임시국회에서 상설특검법에 대한 따른 그 대장동 특검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고요. 민주당 특검안으로 추진해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자 민주당의 특검안이라고 하면은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인데 당장 야당에서는 이제 도둑을 잡는 수사관을 선정하는 꼼수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검 지명 방식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견들을 좀 좁혀볼 수 있을까요?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상설특검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상설특검법에는 지금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식으로 특검을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를 해서 이제 자신들이 특검을 이제 후보를 임명하는 식으로 하자라는 취지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 특검의 임명의 부분은 솔직히 어떻게 하든지 간에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국회에서 어떤 동의를 거치는 특검 후보를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특검의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양쪽 당이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서로 이제 그 의혹을 제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다 특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털고 가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이 부분에 또 남은 것이 계속 뭐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특검 수사 범위 이재명 후보나 뭐 윤석열 당선자 모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다 해야 특검으로 한번 의혹을 떨쳐버리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모든 의혹을 떨쳐내고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전 국민들이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부실 수사 의혹 방점을 찍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의 공공개발 특혜 의혹, 뭐 배임 혐의, 뭐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 모두 다 하자는 거죠. 뭐 네. 서로 한쪽만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공감대를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이게 참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이러다 말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국민들 입장에서도 보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어느 한쪽 의혹만 해소하고 갈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부분을 좀 더 좀 여론을 모아주시면은 네네. 여기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윤석열 당선자의 의혹을 빼고 갈 수는 없을 거다. 그래서 민주당과 좀 국민들이 함께 이 부분을 좀 국민의힘이 그런 그 범위 확대하는 것, 수사 범위 확대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게 좀 힘을 써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내일 있을 오찬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 건의 계획이다라는 얘기 나와 있는데 예. 이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미 그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하는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도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시 이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까지 하는 것은 이제 거부를 한 것으로 저는 이미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당선자께서 이제 현 대통령에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을 하겠지만 또 그거를 번복하기가 참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결국은 그 몫은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 이후에 판단하고 진행하실 수 있는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 전국 동시지방 선거가 이제 석 달 채 남지 않았는데 대선 결과가 지방 선거에도 아무래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죠. 민주당이 어떤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선 그 패배의 원인,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마음을 이제 잃은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반성과 사과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그 서울에서 이제 많은 그 지역구에서 패배를 했는데 아마 이제 그 부분이 부동산 민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 부동산 민심을 또 달랠 수 있도록 부동산 세제 대책 같은 것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의 좀 마음을 다시 얻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자, 그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자유로울 수 없는 당내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이런 의견들도 분명히 있고요.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쇄신 의지가 없는 것이다라고 또 비춰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이번 대선 패배에 그 당내 의원들이나 직책을 맡았던 분들이 모두 다 책임이 있죠. 윤호중 대표는 뿐만 아니라 네네. 그래서 지금 그런 당내 인사가 아닌 당 외에서 새롭게 비대위원장을 우리가 모시려고 한다면 굉장히 이제 또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당장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지방선거 전에 이미 국민들에게 약속한 정치개혁에 대한 그 입법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장동 특검도 그렇고 이러한 그 현안들이 이제 원내를 중심으로 입법을 하는 추진 동력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사령탑으로 당내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원내 대표가 일단은 좀 역할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호중 비대위원장 외에 나머지 이번에 선임된 저를 비롯한 많은 비대위원들이 민주당 밖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최근에 대선 때 결합한 분들이 많습니다. 맞죠. 그래서 예. 저희가 계속 그 밖에서 바라봤던 시각으로 민주당이 쓴소리를 계속하면서 이번 그 비대위 기간을 잘 넘겨서 다음 차기 지도부가 민주당을 잘 또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준비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네, 대선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논의되어 왔던 이 정치개혁 입법 추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자, 이 부분이 지금 그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전까지 좀 이루어져서 쇄신의 모습들이 보여야지만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비전엔?
예, 지금 우리 한국 정치 구조가 양당제로 이제 승자 독식과 적대적 공생 관계로 서로 이제 발목 잡게 하고 누구 못하게 만들어서 내가 그 이득을 얻는 식의 나쁜 정치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당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을 저희가 약속을 했고 그거는 민주당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그 지방의회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빠르게 제도적으로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계속 국회 내에 정치개혁 특위 운영 등을 지금 국민의힘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지방선거 전에 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우리 한국 정치의 다당제가 뿌리 내릴 수 있게 하는 그래서 보다 국민들의 민심이 잘 반영된 제도를 통해서 정치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비대위 출범의 의미와 함께 비대위원이신 최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선 이후에 지금 뭐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멋진 활약 부탁드리겠고요.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의 한반도의 평화의 씨앗을 심는 시간, 강미진의 평화 공감. 네, 강미진의 평화 공감 함께하겠습니다. 강미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요새 분위기 좀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 이제 대선 이후의 분위기가 갑자기 좀 이렇게 확 경색되는 게 느껴져서 좀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연이어서 국가우주개발국과 서해 위성 발사장을 위원장이 찾았어요, 그죠? 네네네. 예. 사실 이제 이게 한국의 대선하고 무관하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대선이 끝나고 바로 다음 날 이제 우주 발사장에 갔었거든요. 다음 날이에요. 그 우주 개발국을 찾았고 그 다음 날 11일 날 서해 그 위성 발사장을 또 찾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김 위원장이 우주 개발국을 찾아서 어떤 말을 했냐면 지난 노동당 8차 대회 때 그 제시한 5대 계획이 있거든요. 그 5대 계획에 그 5대 계획 달성해서 이제 정찰 위성이 해야 될 그 임무가 중대하다, 이렇게 중대라는 말을 써요. 네네. 네, 중대하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발전시킴으로 해서 국가의 핵 억제력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전쟁 대비 그 능력을 높이는데 이제 우주 개발이 정찰 위성이 해야 될 몫이 크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북한 정부가 남한의 보수 정당에 들어선 걸 그리 반기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북한에는 보수 정당이다, 보수당이다 이렇게 하면 공화국 북반부를 적대시하는 그런 정당이다. 이걸 이제 일반 주민들도 다 알고 유치원생도 아마 다 알 겁니다. 아하, 네. 그런 의미에서 대선이 끝나기 바쁘게 김 위원장이 이제 그 정찰 위성을 찾고 우주개발국을 찾고 서해 위성 발사장을 찾았다는 거는 아마도 한국의 대선과는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번 대선 기간 동안에 사실 대북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보수 정당에서 윤석열 후보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발언들이 북에서도 뭐 다 보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네. 뭐 일단 선제 타격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은 편치 못한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국방, 뭐 이런 어떤 쪽으로 더 힘의 무게를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마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쪽으로 좀 무게가 쏠리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한국에서 대선이 끝나기 바쁘게 김 위원장이 이제 정찰 위성 이제 하는 거기에도 찾아갔고 뭐 우주개발국 서해 위성 발사 이렇게 찾아갔는데
그걸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행보는 남한의 보수 정당에 들어선 것에 대한 네. 뭐 대비책 뭐 이런 걸로 이제 군사력에 우리 힘을 더 강화할 거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진보당이 집권했을 때도 북한이 이제 뭐 미사일을 쏘거나 뭐 이런 네네. 게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지만 해도 대통령이 어느 정당에서 나왔는가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보면요. 이번 그 보수당이 집권한 것에 대한 북한이 아주 이제 유쾌하지 않다는 그런 반응을 좀 보이거든요. 네네. 이거는 노동신문이나 우리민족끼리 나오는 북한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12년에 보수당이 이제 집권을 했잖아요. 네네. 네, 그때 그 딱 한 줄만 이름도 안 썼어요. 그때는 보수당에서 누가 집권을 했다. 여기 딱 한 줄만 이제 공개를 했었고요. 아하. 네, 그리고 2017년 네. 제19대 대선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한 4줄, 4문장 단위에 이제 좀 길게 한 8줄인가 그렇게 썼는데 뭐 이제 그 정권을 교체한 그런 정의의 힘이라는 그런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이제 민중의 힘이다. 정권을 이제 교체한 민중의 힘이다. 이런 걸 하면서 좀 높이 이제 그 분량도 좀 많게 했고요. 그때는 한 4-5줄 나오고 8줄 정도 8줄 정도 네. 나오고 근데 그 전에는 이번, 한 줄이고. 네. 예. 근데 이번에도 역시 한 줄인데 아하. 어떤 반응이냐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북한은 그런 반응에서 볼 수 있던 것처럼 보수당이나 네. 진보당이 오면 그러니까 어느 당에서 집권을 하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도 좀 그 내막을 좀 알 수도 있다는 거죠. 당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향후의 그림에 있어서의 유리한 그렇죠. 쪽과 네. 불리한 쪽에 대한 판단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20대 대선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 예정에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대북 정책의 방향도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고향이 그쪽에 계시니까 대북 정책 방향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을 했을 때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네, 그 뭐 누가 하든지 간에 뭐 정치 우리 국민들이 잘 살고 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네네. 외교 관계가 원만하게 풀리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서는 누가 하든 뭐 우리 국민들이 다 바라는 그런 의지가 아닐까요? 네네. 그런데 확실히 대북 정책에 있어서만은 보수당이 집권했을 때랑 진보정당이 집권했을 때랑 좀 다른 행태를 보여왔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2018년 우리가 이제 그 19대 대통령 이제 집권할 때도 역시 이제 남북한 관계는 좋은 관계로 이제 많이 이제 여러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네네. 흘러왔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북미 회담이 깨지면서 남북 관계도 영향을 미쳤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볼 때는 남한에서 보수당이 이제 등장을 했다 이러면 북한으로서는 그리 반길 일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니면 이제 그 북한이 뭐 어떻게 나오든 또 남한이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저는 그 바람이 있다면 그런 겁니다. 남북한 정부가 서로 밥 먹어가고 지시하고 뭐 네. 비난하고 이러지 말고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도 해가면서 서로 이게 서로한테 좀 득이 되는 손해를 많이 안 끼치는 그런 정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아니면 뭐 조금 남한이 좀 여유가 있고 하니까 손도 좀 내밀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의 차이가 네. 북하고 계속해서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니까 네.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나요? 차이점이? 많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그 보수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북한하고의 무슨 거래라든가 저희는 직접적인 거래는 아니지만 네네. 고향하고 이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규제가 경직되는 부분들이 강하게 들어오고 물론 분명히 남북관계 있군요.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도 좀 경직 상태가 이루어지고 탈북민으로서 한 사람으로 봐도 또 그런 네네.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 좀 연출이 되니까 저희는 저희가 네. 직접 북한하고 뭐 교류를 못해도 남북한 정부 차원에서 교류를 하게 되면 고향 사람의 모습도 좀 볼 수 있고 북한이 네네. 어느 정도 남한의 기술을 가지고 발전할 수도 있고 그러면 한국 정부도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그런 네. 면이 좀 좋잖아요. 네네.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좀 우려될 부분이 있고요. 지금 그 마지막으로 미 재무부가 지난 11일 날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그 물자를 지원한 러시아인 2명, 러시아 기업 3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를 했어요. 아, 네. 예, 이거 아무래도 북한의 핵 무력 강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있을 것 같고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저는 이제 북한이든 어느 나라든 이제 그 인명을 해치는 그런 핵 개발이라든가 핵 발사라든가 이런 거는 적극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아마도 북한도 다 알고 있겠죠. 이런 걸 봤을 때 자신들이 결정이 우리는 핵 무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결정이 100번 옳았다는 걸 더 자신하고 확신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그러니까 그런 핵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 뭐 평화라든가 이런 걸 북한이 좀 안정적인 길을 좀 택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좀 있지만 지금의 대북 제재 이제 남한 정부가 뭐 이제 그 하든지 아니면 미국이 지금 네네. 러시아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대북 제재 방식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다면 이미 북한은 쓰러지고 없어져야 돼요. 네네. 네, 그런 상황에서는 아마도 이 정부는 좀 새로운 좀 참신한 대북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기대들을 많이 또 강미진 대표 입장에서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강미진의 평화공감 오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기상의 뉴스공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화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